혹시 은퇴하고 나서 배우자랑 더 자주 싸우시나요? 아니면 말은 안 해도 답답하고 숨 막히는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이거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2024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부부의 47%가 은퇴 후 부부 갈등이 증가했다고 답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30년,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오히려 더 불편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유익한 영상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불편한 진실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은퇴 후에도 행복한 부부로 살아가는 법, 그것은 바로 각자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실제 사례와 함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김영수 씨, 올해 65세이신데요. 작년에 퇴직하셨습니다. 40년 가까이 회사 다니시면서 아내와는 주말에만 얼굴 보는 게 일상이었죠.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집에 있고, 점심 먹을 때도 집에 있고, 저녁에도 집에 있으니까 아내분이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한 겁니다. 당신 오늘은 뭐 할 거예요? 이 질문이 매일 아침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내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30년 넘게 자기만의 루틴이 있었던 겁니다. 아침에 남편 출근시키고 나면 집안일하고, 친구들 만나고, 운동하고, 취미 생활하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24시간 집에 있으니까 모든 게 바뀌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스트레스입니다. 2025년 서울대 고령사회연구센터 조사를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은퇴 후 1년 이내에 부부 상담을 받는 비율이 은퇴 전보다 3.2배나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 1위가 뭔지 아세요? 서로의 공간 침해였습니다. 부부 싸움의 원인도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돈 문제, 자녀 문제로 싸웠다면 은퇴 후에는 당신 왜 자꾸 내 일에 간섭해요? 당신 하루 종일 뭐 했어요? 이런 것들로 싸운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직장 다닐 때는 회사에서 각자 역할이 있었잖아요. 남편은 회사에서 부장이든 과장이든 자기 역할이 있고, 아내는 집에서 가정을 책임지는 역할이 있었죠. 그런데 은퇴하면 남편의 역할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사람이었는데 집에 오니까 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아내 일에 관여하게 됩니다. 그건 왜 그렇게 해?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아? 40년 동안 한 번도 안 해본 요리에 대해 이것저것 말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한 부부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분이 은퇴하고 나서 갑자기 집안일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대요. 좋은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아내가 30년 동안 해온 방식이 있는데 남편이 이건 비효율적이야. 이렇게 하면 더 빠르지라면서 자꾸 간섭하는 겁니다. 빨래 개는 순서, 설거지하는 방법, 청소하는 순서까지. 처음에는 아내가 고마워요라고 했는데 한 달 지나니까 폭발했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이래라 저래라 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각자 인생을 산다는 게 서로 무관심하게 살거나 따로 사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고 각자의 시간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오히려 부부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일본의 사례를 한번 볼까요? 일본에서는 이미 20년 전부터 조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부부이지만 각자의 삶을 사는 거죠. 별거나 이혼이 아니라 같은 집에 살지만 각자 방을 쓰고
각자 일정을 갖고 각자 친구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처음에는 저게 무슨 부부냐는 비판이 많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이렇게 사는 부부들이 더 오래 관계를 유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비슷한 흐름입니다. 202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서 65세 이상 부부 중 32%가 각자의 시간을 갖는 것이 부부관계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습니다. 5년 전에는 18%였는데 거의 2배로 늘어난 겁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각자의 공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집이 크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방이 여러 개면 각자 방을 쓰는 게 좋고, 방이 하나뿐이라면 집 안에서 각자의 코너를 정하는 겁니다. 남편은 거실 한쪽, 아내는 안방 한쪽. 그 공간에서는 서로 간섭하지 않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한 한 부부는 이렇게 했습니다. 작은 아파트에 사시는데 남편은 베란다를 자기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작은 책상 하나 놓고 책 읽고 음악 듣고 하는 거죠. 아내는 안방 한쪽에 화장대 겸 작업대를 만들어서 그림 그리고 뜨개질하고 합니다. 서로 그 시간만큼은 절대 방해하지 않기로 약속했대요. 처음 3개월은 어색했지만 지금은 이게 일상이 됐고 오히려 저녁에 만나서 대화할 거리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각자의 일정을 갖는 겁니다. 은퇴했다고 해서 매일 집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취미 모임, 동호회, 자원봉사, 뭐든 좋습니다. 일주일에 최소 3일은 각자 밖에서 활동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통계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 서울시 어르신 행복조사에서 주 3회 이상 집 밖 활동을 하는 부부와 대부분 시간을 집에서 보내는 부부를 비교했더니 전자의 부부 만족도가 후자보다 42% 높았습니다. 특히 남편의 활동이 중요했습니다. 남편이 집 밖에서 자기 활동을 하면 아내의 만족도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제가 아는 박철수 씨는 은퇴 후에 등산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 아침 7시에 모여서 동네 뒷산을 오릅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왜 나이 먹어서 힘들게 산을 올라가느냐고 했는데 막상 남편이 나가고 나니까 자기만의 시간이 생겨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시간에 친구들 만나서 커피도 마시고 요가도 하고 남편도 산에서 친구들 만나서 이야기하고 운동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져서 집에 와서 아내한테 더 잘해준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식사 문제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많은 부부들이 은퇴하면 세 끼를 다 같이 먹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꼭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점심은 각자 해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남편은 밖에서 친구들 만나서 먹고 아내도 자기 일정에 맞춰서 먹고 저녁만 같이 먹어도 충분합니다. 실제로 식사 독립을 실천하는 부부들이 늘고 있습니다. 아침은 각자 일어나는 시간에 맞춰서 먹고 점심도 각자 알아서 하고 저녁만 함께 준비해서 먹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 같이 있지 않아도 되니까 서로 숨통이 트입니다. 그리고 저녁에 만났을 때 오히려 할 이야기가 많아집니다. 오늘 뭐 했어요? 이 질문이 진짜 궁금해서 하는 질문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경제적 독립입니다. 이건 완전히 별도의 통장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각자 쓸 수 있는 용돈을 확보하라는 뜻입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생활비 외에 남편도 자기 용돈, 아내도 자기 용돈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뭘 하나 사려고 해도 이거 왜 사? 라는 질문에 시달리게 됩니다. 한 달에 얼마면 될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각자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면 적당합니다.
이 돈으로 친구들 만나서 밥 먹고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하고 필요한 물건 사고 상대방한테 일일이 보고하거나 허락받을 필요 없는 돈입니다. 이게 있으면 심리적으로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다섯 번째는 여행입니다. 이것도 꼭 같이 갈 필요 없습니다. 물론 같이 가는 여행도 좋지만 각자 친구들과 가는 여행도 있어야 합니다. 남편은 남자친구들과 2박 3일 골프 여행, 아내는 여자친구들과 제주도 여행. 이런 게 1년에 한두 번씩 있으면 서로에게 좋은 자극이 됩니다. 제가 상담한 한 부부는 1년에 2번은 각자 여행 가기를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봄에는 남편이 대학 동창들과 강원도로 낚시 여행을 가고 가을에는 아내가 고등학교 동창들과 부산으로 여행을 갑니다. 처음에는 서로 불안했대요. 혼자 두고 가도 될까? 그런데 막상 다녀오고 나니까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졌습니다. 서로 그리워하는 마음도 생기고 여행 다녀와서 할 이야기도 많아지고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이렇게 각자 생활한다고 해서 부부 관계가 소원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서로 너무 붙어 있으면 작은 것도 눈에 거슬리고 짜증이 나는데 적당한 거리를 두면 상대방의 좋은 점이 더 잘 보입니다. 심리학에서 최적 거리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슴도치 2마리가 추운 겨울에 서로 따뜻하게 해주려고 붙었다가 가시에 찔려서 아프니까 떨어졌다가 다시 추우니까 붙었다가를 반복하면서 결국 적당한 거리를 찾는다는 이야기죠.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 상처받고 너무 멀면 외롭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2024년 가톨릭대 심리학과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은퇴 후 5년 이상 된 부부 500쌍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하루 평균 6시간 이상 떨어져 있는 부부가 대부분 시간을 같이 보내는 부부보다 관계 만족도가 35% 높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1회 이상 각자만의 외부 활동이 있는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이혼 충동을 느끼는 비율이 58% 낮았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부가 앉아서 솔직하게 대화해야 합니다. 당신이 싫어서가 아니라 우리 둘 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각자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이런 대화에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그래도 해야 합니다. 대화할 때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숨이 막혀가 아니라 나도 내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라고 말하는 겁니다. 둘째, 구체적으로 제안합니다. 우리 좀 떨어져 있자가 아니라 내가 화요일 목요일은 등산 가도 될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셋째, 상대방의 의견도 들어줍니다.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게 아니라 함께 논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일정표를 만드는 게 좋습니다. 거창한 거 아닙니다. 종이에 월화수목금토일 쓰고 각자 언제 뭘 할 건지 적는 겁니다. 남편은 화요일 목요일 아침에 등산, 수요일 오후에 도서관, 아내는 월요일 수요일에 요가, 금요일에 친구 만남. 이렇게 적어 놓으면 서로 일정을 알 수 있고 오늘 어디가? 이런 질문도 안 해도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드리자면 처음부터 너무 많은 시간을 따로 보내려고 하지 마세요. 일주일에 하루 이틀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익숙해지면 조금씩 늘리고 갑자기 매일 따로 있으면 오히려 불안할 수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적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각자 활동하는 동안 절대 전화로 체크하지 마세요. 지금 뭐 해? 누구랑 있어? 이런 전화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물론 안전이 걱정되면 잘 다녀와 정도의 문자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시도 때도 없이 연락하는 건 서로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한 부부는 이런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각자 활동하는 시간에는 긴급한 일이 아니면 전화하지 않기. 대신 저녁에 만나서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기. 이렇게 하니까 저녁 시간이 기다려진다고 합니다. 마치 연애할 때 데이트 시간을 기다리는 것처럼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집안일 분담입니다. 아내가 전적으로 담당하던 집안일을 이제는 나눠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각자의 영역을 정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은 설거지와 분리수거, 아내는 요리와 빨래. 이렇게 역할을 나누면 서로 간섭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상대방이 하는 일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 겁니다. 설거지를 남편이 하기로 했으면 아내는 그냥 두는 겁니다. 그릇은 이렇게 놓아야지, 물은 아껴서 써야지,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자기 방식대로 하게 놔두는 겁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제가 만난 한 부부는 이렇게 했습니다. 일주일 식단을 일요일에 같이 정합니다. 그런데 누가 요리할지는 아침에 오늘 내가 할게 하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강제로 정해놓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니까 요리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 되더래요.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물론 계속 한 사람만 하면 안 되니까 대충 비율은 맞추지만 칼같이 정해놓지는 않는 겁니다. 여기서 남편들한테 특히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아내가 각자 생활하자고 하면 섭섭해하지 마세요. 이게 당신을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30년, 40년을 한 공간에서 살았으면 이제 좀 숨통을 트고 싶은 겁니다.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오히려 이게 장기적으로는 관계를 더 좋게 만듭니다. 반대로 아내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편이 집에서 할 일을 찾도록 도와주세요. 40년 동안 회사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집에 오면 정말 할 게 없습니다. 당신은 쉬어라고만 하지 말고 이거 같이 해볼래? 이거 당신이 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역할을 주는 겁니다. 물론 너무 간섭하지 말라고 했지만 처음에는 좀 알려주고 익숙해지면 놔두는 거죠. 은퇴 후 부부 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무료함입니다. 할 일이 없으니까 자꾸 상대방한테만 관심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 취미가 정말 중요합니다. 운동이든 악기든 그림이든 사진이든 뭐든 좋습니다. 자기가 집중할 수 있는 게 있어야 합니다. 통계를 보면 은퇴 후 취미 활동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행복도가 확연히 다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조사에서 정기적인 취미 활동을 하는 60대 이상의 생활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7.2점이었고 특별한 취미가 없는 60대 이상은 4.8점이었습니다. 거의 2.5점 차이입니다. 취미를 찾을 때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좋고 유튜브 보고 따라하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할 수 있는 거 찾는 겁니다. 일주일에 2-3번, 한 번에 1-2시간 정도 할 수 있는 거면 충분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70세에 우쿨렐레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이 잘 안 움직여서 고생했지만 1년 지나니까 간단한 곡은 칠 수 있게 됐대요. 지금은 동네 노인정에서 다른 어르신들한테 가르쳐 주기도 한답니다. 이런 게 생기니까 매일이 기다려진다고 하세요. 각자 생활하면서도 함께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이게 균형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은 둘이서만 뭔가를 하는 거예요. 같이 영화 보러 가거나 근처 맛집 탐방하거나 산책하거나 이때는 온전히 둘만의 시간에 집중하는 겁니다. 핸드폰도 잠깐 내려놓고 서로 얼굴 보면서 대화하는 거죠. 한 달에 한 번은 데이트 데이를 정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날만큼은 일부러 옷도 좀 신경 써서 입고 평소에 안 가본 곳에 가보고 30년, 40년을 함께 살았어도 여전히 배우자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실제로 부부 상담 전문가들이 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52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일주일에 5일은 각자 알아서 지내고 2일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이게 이상적인 비율이라고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부는 60일이 편할 수도 있고 어떤 부부는 43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서로 맞춰가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각자 생활한다고 해서 소통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잘 소통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뭘 하고 있는지, 기분은 어떤지, 필요한 건 없는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다만 그게 간섭이나 통제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좋은 소통의 예를 들어볼게요. 오늘 등산 어땠어? 힘들지 않았어? 는 좋은 질문입니다. 등산은 왜 가? 집에서 쉬지는 나쁜 질문입니다. 친구들 만나서 즐거웠어? 는 좋은 질문이고 친구들이랑 뭐 했는데 이렇게 늦었어? 는 나쁜 질문입니다. 차이가 보이시죠? 건강 문제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중요한데 이것도 각자 책임지는 게 좋습니다. 물론 서로 챙겨주는 건 좋지만 약 먹었어? 병원 갔어? 이런 걸 매일 확인하면 상대방이 어린애 취급받는 느낌을 받습니다. 각자 자기 건강은 자기가 챙기되 필요하면 도와주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제가 상담한 한 부부는 건강수첩을 만들었습니다. 각자 자기 약 먹는 시간, 병원 가는 날짜, 건강검진 결과를 적어 놓는 거예요. 상대방이 물어보지 않아도 필요하면 서로 볼 수 있게. 이렇게 하니까 서로 잔소리 안 해도 되고 필요한 정보는 공유가 되더래요. 경제적인 부분도 투명하게 가는 게 좋습니다. 각자 용돈이 있다고 해서 큰 지출을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 이상 쓸 일이 있으면 상의하기, 이런 규칙을 정해놓는 겁니다. 신뢰는 투명함에서 나옵니다. 2025년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은퇴 부부의 경제적 갈등 중 62%가 상대방 몰래 돈을 쓴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별거 아닌 돈이라도 숨기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됩니다. 각자 용돈 범위 내에서는 자유롭게 쓰되 큰 돈은 서로 의논하는 게 건강한 방법입니다. 자녀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자녀가 결혼했든 안 했든 이제 독립한 성인입니다. 부모가 너무 간섭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은퇴하고 나면 자녀한테 관심이 더 가는데 이것도 적당히 해야 합니다. 자녀도 자기 삶이 있습니다. 부부가 각자 생활하면 좋은 점이 또 있습니다. 자녀한테 덜 의존하게 됩니다. 할 일이 없으니까 자녀한테 자꾸 전화하고 만나자고 하는데 자기 생활이 충실하면 그럴 필요가 없어집니다. 자녀 입장에서도 훨씬 편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실천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마음가짐입니다. 내 배우자는 내 소유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어도 상대방은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고, 나와 다른 걸 좋아할 수 있고, 나와 다르게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우리 세대는 부부는 하나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이제는 부부는 둘입니다. 두 개의 독립된 개인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함께 사는 겁니다. 이게 더 건강한 관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은퇴 후 부부가 각자 인생을 산다는 게 처음에는 낯설고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해보시면 알게 됩니다. 이게 서로를 위한 배려라는 걸요.
서로에게 숨 쉴 공간을 주는 겁니다.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핵심만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각자의 공간을 확보하세요. 방이든 코너든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둘째, 일주일에 최소 3일은 각자 밖에서 활동하세요. 취미든 모임이든 자기만의 일정을 만드세요. 셋째, 서로를 존중하고 간섭하지 마세요. 믿고 기다려주는 게 사랑입니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부부관계가 더 좋아집니다. 저녁에 만났을 때 할 이야기도 많아지고 서로가 더 그리워집니다. 30년,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사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보세요. 처음 3개월만 버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편한지 알게 되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은퇴 후 혼자만의 시간을 알차게 보내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취미가 좋은지, 어떤 모임에 가입하면 좋은지 실제 사례와 함께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한 달에 20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자녀한테 단 한 푼도 손 안 벌리고 두 사람이 오붓하게 그리고 품위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물가는 오르고 의료비는 늘고 노후 준비가 막막하게만 느껴지는 요즘. 이 질문은 수많은 분들이 가슴 한켠에 품고 계신 아주 현실적인 고민일 겁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부부 바로 그렇게 살고 계십니다. 올해 76세 되신 할아버지와 할머니. 남편분 국민연금 98만 원, 아내분 국민연금 26만 원, 거기에 두 분이 합산해서 받으시는 기초연금 54만 원. 딱 178만 원. 이게 두 분의 한 달 수입 전부입니다. 월급도 없고 사업 수익도 없고 자녀한테 받는 용돈도 없습니다. 오직 278만 원 하나로 두 사람이 한 달을 굴리고 계십니다. 큰딸은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고 아들도 서울에서 살고 있고 막내딸은 경기도에 있습니다. 자녀가 셋씩이나 있어도 두 분은 절대로 손 벌리지 않으세요. 경상남도의 한 지방 중소도시 24평 아파트에서 25년째 그렇게 살고 계십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단순히 가계부 숫자를 나열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퇴직금 예금 1억 3천만 원을 어떻게 지키고 계신지, 두 분 다 만성질환이 있는데 병원비를 어떻게 감당하시는지, 자녀와의 관계는 어떻게 유지하시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178만 원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두 사람의 품이 있는 노후를 가능하게 하는지, 그 모든 이야기를 이 영상 안에 전부 담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클릭하신 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신다면 그게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경상남도의 한 지방 중소도시입니다. 인구 50만 명도 채 안 되는 조용한 도시예요. 대도시처럼 화려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시골처럼 너무 외딴 곳도 아닌 딱 그 중간 어딘가에 있는 평범하고 소박한 도시입니다. KTX가 서지는 않지만 고속버스나 기차로 부산까지는 1시간 안팎이면 닿는 곳이에요. 마트도 있고 병원도 있고 시장도 있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건 웬만큼 다 갖춰진 곳입니다. 이 도시 어딘가에 25년 된 오래된 아파트 단지가 하나 있습니다. 새 아파트들이 주변에 속속 들어서면서 상대적으로 더 오래돼 보이는 그 단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에서 내리면 복도 끝에 낡은 현관문 하나가 있습니다. 문 앞에는 작은 화분 2개가 놓여 있고요.
계절마다 다른 꽃이 피어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문을 열면 76살 부부의 소박하고 따뜻한 일상이 펼쳐집니다. 할아버지 성함은 박재순 씨, 올해로 76, 할머니 성함은 김순희 씨, 역시 76 동갑내기 부부입니다. 같은 해에 태어나서 같은 해에 결혼하고 이제 같은 나이로 함께 늙어가고 계신 거죠. 두 분이 이 아파트에 처음 입주하셨을 때가 딱 25년 전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할아버지가 지역 중소기업에서 한창 일할 때였습니다. 그 시절엔 24평이 작다는 생각도 했다고 하세요. 5 식구가 북적북적 살았으니까요. 아이들 셋의 웃음소리와 다툼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우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이제는요. 2 사람만 남았습니다. 큰딸은 서울에서 직장 다니고 아들도 서울에서 가정 꾸리고 막내딸은 경기도에서 살고 있어요. 자녀 셋이 모두 수도권으로 떠나버리고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이 도시에 혼자 남겨진 셈이지요. 그래도 두 분은 괜찮다고 하십니다. 오히려 이렇게 둘이 사는 게 더 편하다고. 조용하고 서로 눈치 볼 필요 없고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다고. 아침 6시 날이 밝기 시작할 무렵 할아버지가 먼저 일어나십니다. 50년 넘게 몸에 밴 습관이라 알람 없이도 눈이 떠진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루의 첫 번째 일은 혈당 체크입니다. 당뇨가 있으셔서 공복 혈당을 재는 게 매일 아침의 루틴이에요. 손가락 끝을 살짝 찌르는 그 익숙한 동작. 처음엔 무섭고 아프기도 했는데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십니다. 혈당계 숫자를 확인하시고 항상 준비해 두신 수첩에 날짜와 수치를 꼼꼼하게 적어 두십니다. 이 수첩이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도 당뇨가 있으셔서 두 분이 함께 혈당 관리를 하고 계세요. 조금 있다가 할머니도 일어나시면 차례로 혈당을 재시고 서로 수치를 확인해 드리면서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오늘 좀 높네. 어제 뭘 먹었다고? 이런 대화가 매일 아침 이 부부의 첫 마디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침밥은 할머니 담당입니다. 잡곡밥에 된장찌개, 나물 2-3가지. 반찬이 화려하지는 않지만 매일 이렇게 차리신다고 하더라고요. 할아버지는 당뇨 때문에 흰쌀밥은 되도록 줄이시고 현미와 보리를 섞은 잡곡밥을 드신다고 하셨어요. 할머니도 당뇨가 있으시니 같은 잡곡밥을 드시고요. 이게 귀찮지 않냐고 물었더니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이러셨어요. 이게 귀찮으면 아픈 게 더 귀찮아요. 지금 조심하는 게 나중에 편한 거지. 당뇨는 밥부터 시작되거든요. 밥을 먹고 나서 할아버지는 동네 산책을 나가십니다. 딱 30분. 아파트 단지를 2바퀴 돌고 오시는 거예요. 페이스를 빠르게 하지 않으시고 천천히 호흡을 고르면서 걸으신다고. 날이 많이 춥거나 비가 올 때는 아파트 실내에서 가볍게 스트레칭하고 들어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당뇨에는 식후 걷기가 혈당 조절에 최고라고 하셔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웬만하면 빠지지 않으신다고. 이 30분의 산책이 할아버지의 하루를 여는 가장 중요한 의식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할머니는 관절염이 있으셔서 장거리 산책은 힘드시고요. 집안에서 스트레칭 위주로 하신다고 해요. 골다공증도 있으셔서 낙상이 제일 무섭다고 하시더라고요. 조금 넘어지는 것도 골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집안 곳곳을 안전하게 꾸며 놓으셨어요. 화장실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욕조 옆에는 손잡이도 달았다고. 침대 높이도 일어서기 편하게 조절해 두셨고요. 이런 작은 준비들이 노후 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두 분은 이미 몸으로 알고 계신 거겠죠. 이제 두 분의 한 달 살림살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총 수입 178만 원. 남편분 국민연금 98만 원.
아내분 국민연금 26만 원, 기초연금 부부 합산 54만 원. 처음 이 숫자를 들었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좀 막막했습니다. 요즘 물가에 두 사람이 이 돈으로 살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두 분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알뜰하게 살고 계시더라고요. 핵심은 할아버지가 직접 쓰시는 가계부입니다. 50대 초반부터 이미 시작하셨다고 해요. 스마트폰 앱이 아니라 노트에 손으로 직접 쓰시는 방식이에요. 매달 수입과 지출을 항목별로 나눠서 기록하시고 월말에 결산을 하십니다. 이 습관이 20년 넘게 이어져 왔고 지금의 알뜰한 생활을 만든 가장 큰 토대라고 두 분 모두 그렇게 얘기하세요. 식비가 한 달 지출 중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두 분이 한 달 식비로 쓰시는 돈이 대략 35만 원에서 40만 원 사이예요. 두 사람이 삼시세끼를 이 돈으로 해결하시는 건데 어떻게 가능하냐고 물으면 답은 단순합니다. 거의 다 집에서 해 드시거든요. 외식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그것도 자녀들이 내려올 때나 특별한 날에 한 번씩이지 평소에는 거의 하지 않으신다고. 할머니가 장을 보러 가시는 곳도 대형 마트보다는 가까운 재래시장이에요. 마트가 깨끗하고 편하긴 한데 시장이 훨씬 싸거든요. 요령껏 고르면 같은 돈으로 훨씬 많이 살 수 있어요. 두부 하나, 콩나물 한 봉지, 감자 몇 개. 이렇게 소량으로 자주 사다 드시면서 음식이 남아서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하신다고 했어요. 장날을 미리 챙겨서 그날 맞춰 가시면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것도 오래 사신 분만이 아시는 노하우더라고요.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 관리비 다 포함해서 한 달 평균 15만 원 정도 나옵니다. 아파트가 25년이 됐다 보니 관리비가 신축보다는 좀 덜 나오는 편이에요. 냉난방 관리도 철저하게 하세요. 겨울에는 내복을 반드시 챙겨 입으시고 실내 온도를 너무 높이지 않으신다고. 여름에도 에어컨 대신 선풍기를 최대한 활용하시고 정말 무더울 때만 에어컨을 짧게 트신다고 하셨습니다. 절약이라기보다는 몸에 밴 습관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두 분한테 의료비는 빼놓을 수 없는 항목이에요. 한 달에 나가는 의료비가 대략 15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입니다. 할아버지는 당뇨, 고지혈증 약을 매일 드셔야 하고요. 할머니는 당뇨, 골다공증, 관절염 약을 드세요. 약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죠. 그래서 매달 병원 외래 진료도 가셔야 하고 약도 타오셔야 하고 처음에는 이 병원비가 너무 부담스럽다고 느끼셨대요. 그런데 노인 의료비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서 본인 부담이 많이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가 되면 의료비 본인 부담률이 낮아지거든요. 두 분 모두 76이니까 해당이 되시죠. 또 건강보험 산정 특례 같은 제도도 있어서 만성질환 관리 측면에서 꽤 혜택을 받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모르면 그냥 다 내야 하는 돈이지만 알고 챙기면 상당히 줄일 수 있다고. 두 분이 이 부분을 꽤 강조하셨어요. 두 분 합쳐서 4만 원 정도입니다. 알뜰폰으로 바꾸신 지 벌써 3년이 됐다고 하세요. 예전에 대형 통신사 쓸 때는 두 분 합쳐 10만 원 넘게 나왔는데 알뜰폰으로 바꾸고 나서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통화 품질은 거의 차이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바꾸는 것 자체가 귀찮고 어렵게 느껴지셨는데 막내딸이 도와줘서 한번 해보니까 별거 아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결단 하나가 매달 6만 원씩, 연간으로 보면 72만 원을 아끼는 거니까요. 교통비는 한 달에 5만 원 안팎이에요. 지방 중소도시라서 대중교통이 잘 돼 있고 70세 이상이면 버스나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교통비가 서울에 사시는 분들보다 훨씬 적게 드신다는 게
지방 생활의 큰 장점이기도 하다고 하셨어요. 자가용은 이미 10년 전에 처분하셨습니다. 유지비, 보험료, 기름값, 주차비까지 생각하면 차 없이 사는 게 훨씬 경제적이라는 결론을 내리셨다고. 처음 1년은 좀 불편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더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딜 가든 버스 타고 가시면 되고 무거운 짐은 자녀들이 내려올 때 한꺼번에 부탁하신다고. 이것저것 다 합치면 한 달 고정 지출이 대략 120만 원에서 130만 원 사이예요. 178만 원에서 지출을 빼면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가 남는 셈이죠. 이 돈을 두 분은 그냥 쓰지 않고 매달 저축하고 계십니다. 이 생활이 가능한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바로 아파트가 자가라는 겁니다. 월세나 전세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이 구조가 유지되는 거예요. 만약 월세를 내고 계셨다면 이 생활비 구조는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내 집이 있다는 것, 노후에 이게 얼마나 큰 안정감인지 두 분은 몸으로 느끼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퇴직금 1억 3천만 원은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대목일 겁니다. 할아버지가 직접 설명해 주셨는데요. 일단 이 돈을 한꺼번에 굴리려고 주식이나 펀드 혹은 부동산 투자 같은데 넣지는 않으셨다고 합니다. 은행 정기예금으로 나눠서 넣어두셨어요. 그것도 한 곳에 몰아넣지 않고 두세 곳의 은행에 분산해서요. 이유가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가 은행당 5천만 원이거든요. 한 은행에 5천만 원 이상이 들어가면 혹시라도 은행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분산해서 넣어두신 거예요. 이자가 크게 높지는 않지만 안전하게 원금을 지킬 수 있다는 게 두 분이 이 방법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돈을 잃어버리면 다시 벌 수가 없잖아요. 우리 나이에는. 이 한마디가 참 오래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젊을 때는 조금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수익률 높은 걸 쫓을 수 있지만 이른이 넘으면 원금 보전이 최우선이라는 거죠. 이 1억 3천은 절대로 건드리지 않으실 거라고 하셨어요. 큰 병이 생기거나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오지 않는 이상은요. 그 돈은 비상금이자 마지막 안전망이라고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돈이 통장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두 분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고.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키기 위해서 있는 돈이라고 하셨어요. 자녀들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큰딸은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고 아들은 서울에서 작은 사업을 하고 있고 막내딸은 경기도에서 남편이랑 살고 있어요. 셋 다 자기 생활이 있고 자기 가정이 있습니다. 손주들도 있고요. 두 분이 자녀한테 손 안 벌리는 게 쉬운 일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먼저 용돈 드릴게요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분이 손을 저으셨어요. 우리 괜찮아. 너희들 살기도 빠듯한데 부모한테 돈 쓰지 말고 너희 가정 먼저 챙겨. 이 말을 들은 자녀들이 오히려 더 마음이 짠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걱정이 됐는데 두 분이 실제로 씩씩하게 잘 살고 계신 걸 보고 나서 오히려 안심이 됐다고 했대요. 그렇다고 자녀들과 사이가 멀어진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편하고 좋다고 하세요. 돈 얘기가 없으니까 만날 때 더 홀가분하게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명절이나 생일에 아이들이 내려오면 같이 밥 먹고 웃고 얘기하고 그걸로 충분하다고. 용돈이나 생활비 때문에 자식한테 뭔가 눈치 보여야 하는 상황이 없으니까 오히려 당당하고 자유롭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노후의 진짜 품이에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 말이 참 오래 남았습니다. 물론 가끔은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할머니가 관절이 많이 아픈 날에는 장 보러 가기도 힘드시고
무거운 짐을 드는 것도 어려우세요. 그럴 때 아이들이 옆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전화해서 와줘라라고 하기도 미안하고 괜히 걱정 끼치기도 싫고 그래서 그냥 두 분이 서로 의지하면서 해결하신다고. 할아버지가 장을 같이 가주기도 하고 짐도 들어주고 서로가 서로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인 거죠. 두 분이 하루를 보내는 방식도 참 인상적이었어요. 오전에 산책하고 집안일 정리하고 나면 점심 먹고 잠깐 낮잠을 주무십니다.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자고 나면 몸이 개운하다고. 오후에는 할아버지가 텔레비전으로 뉴스를 보시거나 유튜브를 보시고요. 요즘은 유튜브에서 역사 다큐나 시사 프로그램을 즐겨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는 뜨개질이나 바느질 같은 걸 하신다고 해요. 손녀한테 목도리 하나 떠주는 게 요즘 가장 즐거운 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두 분 다 스마트폰을 쓰시는데 자녀들이랑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시고 손주들 사진 받아보시는 게 낙이라고 하셨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사진 한 장, 영상 통화 한 번이면 마음이 가까워진다고. 저녁은 가볍게 드십니다. 노인분들이 저녁을 많이 드시면 소화가 안 되고 혈당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서 두 분 다 저녁은 되도록 소식하신다고. 죽이나 국수 아니면 아침에 남은 반찬으로 간단하게 해결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됐는데 이제는 몸이 알아서 그게 편하다는 신호를 보낸다고 하셨어요. 두 분이 노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뭔지 여쭤봤거든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건강이요. 건강이 있어야 돈이 의미가 있죠. 아프면 돈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덧붙이셨어요. 그 다음이 둘이 사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싸우거나 사이 안 좋으면 이 집 안에서 숨 막히잖아요. 둘이 같이 살면서 편해야지. 돈 있어도 집에서 전쟁이면 불행한 거죠. 건강과 관계. 노후의 두 가지 핵심이 이 두 마디 안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두 분이 지금 하고 계신 건강관리가 있어요. 할아버지는 석 달에 한 번씩 당뇨 합병증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으시고 할머니는 골다공증 치료 주사를 6개월에 한 번씩 맞고 계세요. 작은 걸 미루지 않는 거죠. 나중에 큰 병이 되기 전에 지금 관리하는 게 결국 돈도 아끼는 방법이라는 걸 두 분은 이미 아십니다. 약도 제때 잘 드시고 식단도 조심하시고 무리하지 않으시고 이 꾸준함이 두 분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인 것 같았어요. 문화생활이나 여가는 어떻게 즐기시냐고 물었는데요. 할머니는 동네 경로당에 가끔 나가신다고 해요. 동네 어르신들이랑 이야기도 나누고 가끔 점심도 같이 드시고 할아버지는 지역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건강교실 같은데 한 달에 한두 번 참여하신다고. 이런 공공 서비스들을 잘 활용하시면 거의 돈 들이지 않고도 사회적 활동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걸 두 분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고령자 문화 이용권 같은 것도 있어서 공연이나 영화를 아주 저렴하게 볼 수 있다고. 이런 제도들이 있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다고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두 분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시는 소소한 사치가 있어요. 동네 단골 국밥집에서 외식 한 번 하시는 거예요. 국밥 두 그릇에 2만 원도 안 되지만 두 분은 그게 제일 좋은 외식이라고 하셨어요. 비싼 거 먹어봤어요, 젊을 때. 근데 솔직히 이 나이엔 국밥이 최고야. 따뜻하고 속이 편하고 맛있고.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껄껄 웃으시더라고요. 그 웃음이 참 부자 같았어요. 뭔가를 많이 가져서 부자가 아니라 지금 있는 것으로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서 부자 같은 웃음이었습니다. 두 분이 사시는 아파트 얘기도 조금 더 해볼게요. 25년 된 아파트라고 하셨는데 솔직히 시설이 낡은 건 맞습니다. 벽지가 좀 오래됐고
수도꼭지도 예전 스타일이고 주방 타일도 요즘 신축 아파트 같은 느낌은 아니에요. 그런데 두 분은 이걸 크게 신경 안 쓰신다고 하세요. 여기서 자식들 다 키우고 여기서 같이 늙어온 집인데 오래됐다고 허름하다고 생각 안 해요. 정이 든 집이죠. 할머니 말씀이 이랬습니다. 집을 팔고 더 작은 데로 이사 가거나 시설 좋은 실버타운 같은 데 들어가는 건 전혀 생각이 없으시다고. 내 집에서 내 방식대로 사는 게 제일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재산세는 지방 중소도시 24평 아파트다 보니 시세가 그리 높지 않아서 연간 20만 원 안쪽으로 나온다고 하셨어요. 아파트 공시가격이 낮으면 기초연금 수급에도 영향을 덜 미치니까 지방에 자가를 가지고 계신 게 여러 면에서 유리하다고 하셨어요. 178만 원. 이 돈이 많냐 적냐는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서울에서 살면 절대 안 된다고 할 수도 있고 지방 중소도시에서 자가 아파트 있고 자녀 부양 부담 없으면 가능하다고 할 수도 있고요. 두 분의 경우는 후자였습니다. 빠듯하지만 쪼들리지는 않고 여유롭지는 않지만 부족하지도 않은 딱 그 경계선 어딘가에서 두 분이 균형을 잡고 계신 거예요. 그 균형이 어디서 나오냐고 하면 저는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지출 관리의 습관. 젊을 때부터 가계부 쓰고 낭비 없이 살아온 그 습관이 지금 노후에 178만 원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됐다는 거예요. 습관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20년, 30년 동안 조금씩 쌓아온 것이 노후에 진짜 자산이 되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기대치의 조정.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비싼 음식, 더 화려한 여행. 이런 것들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으셨다는 거죠.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지만 두 분은 이미 그 경지에 오르셨어요. 지금 이만하면 됐다는 마음, 이게 노후 행복의 진짜 비결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하셨어요. 할머니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건강 있을 때 건강 챙기세요. 아프고 나서 후회하면 늦어요. 약 잘 드시고 병원 무서워하지 마시고 정기검진 꼭 받으세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덧붙이셨어요. 돈은 적어도 괜찮아요. 근데 내 집 있어야 해요. 그리고 배우자랑 사이 좋아야 해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노후는 생각보다 버틸만 합니다. 오늘 두 분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178만 원, 숫자만 보면 막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두 분의 하루를 따라가다 보면 노후는 얼마나 많은 돈이 있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습관으로, 어떤 관계 속에서 사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자녀에게 당당할 수 있는 자립심, 건강을 지키는 작은 습관들, 배우자를 배려하는 마음, 지출을 기록하는 꾸준함. 오늘 이 영상에서 한 가지만 가져가신다면 지금 당장 가계부 한 권 꺼내 이번 달 지출부터 적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작은 기록이 나중에 노후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는 더 생생하고 현실적인 노후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건강하게 기다려주세요.